좀 그렇잖아. 근데 내가 당장 죽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내가 죽는 걸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못 믿을 거야. 개그맨들의 저절로 지식 쌓이는 방송 김인석, 김영삼, 윤성호의 계절지방 시즌3. 그러니까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 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흥구의 유스 하청공장. 안녕하세요. 안흥구의 뉴스 하청공장 14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강남 레옹 치과. 형이 저번 주에 무슨 옛날 치과 이름 얘기해가지고 강남역 몇 번 출구죠? 10번 출구. 네. 그냥 뭐 걸어서 10분밖에 10분이 뭐야 10m. 예. 저희 할머님이 저기 우리 김영삼 박사한테 그 임플란트 받으시고 지금 95대셨는데 소고기 그 3등급만 드십니다. 찌든 거. 예. 임플란트 받으시고 좀 타이어도 씹어 드세요. 네. 그게 튼튼하니 고마워요. 사실 이제 요새 그 노인분들 보험돼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이게 막 할머니들 87세 이런 할머니들 임플란트 하잖아요. 솔직히 떨립니다. 왜요? 아니 87세면 사실 오시는 길에 돌아가셔도 그리고 집에도 그냥 가만히 돌아가셔도 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사인을 굳이 그렇게 막 안 요즘은 87세는 그렇게 옛날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97이라고 해주세요. 97이면 뭐 그냥 그런가요? 근데 이제 어쨌든 80 한 4, 5, 6세 되신 분들이 임플란트 하시러 오세요. 그럼 수술하잖아요. 솔직히 많이 떨려요. 그리고 수술하는 동안에 계속 할머니 말 시켜요. 그러니까 마취 이렇게 했는데 전신 마취로 아니 계속 수술하면서도 계속 말씀하실 수 있게 의식 있게 이렇게 막 말하면서 해야 돼. 레옹 치과를 찾아가려고 레옹이라는 발음이 잘 안 돼. 계속 나폴레옹 그랬어요 내가. 그래 나폴 빼버리면 되니까. 예.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강남역 10번 감사합니다. 모두가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방송 시작 전에 요즘 미국 왔다 갔다 하느라고 강의하느라고 병원 망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LA에도 분원을 하나 내신 거죠? 아니 전혀. 예, 저 우리 강남에 있는 우리 치과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강의차만 다니고요. 네네. 자 그리고 저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안홍구 청장님의 눈 그리고 민 위원장님의 코, 그리고 우리 한상진 기자님의 입. 저는 개그맨 장홍입니다. 어쩜 그렇게 눈, 코, 입이 부조화스러운가 했더니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생각은 가는데 이게 말로 나오는 게 오래 걸리더만 이제. 아니 그게 힘들어요. 그 생긴 게 어쩜 이렇게 부조화스러운가 했더니 그렇게 눈, 코, 입이 다른 사람 거였구나. 네. 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형 그러니까 제가 그 나 혼자 산다에 그 성훈 배우 몸을 만들어준 그 양치승 관장님이라고 좀 굉장히 핫한 분이 있어요. 제가 혈압약, 고지혈, 콜레스테롤, 간 수치 높아서 약을 아침마다 4개 먹는데 아침에 약만 먹어도 배불러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분한테 1:1 PT 받으면서 지금 거의 약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셔야 그 배가 저한테였나 이거? 집행위원장 민경윤입니다. 네. 뭐 PPL 뭐 하나 하셔야 돼요 지금. 예. 아이고, 됐습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우선, 논현동 바디 스페이스 다니세요. 양 관장님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한상진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한상진입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안흥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대신증권은
별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근데 뭐 아직은 없는데요. 예. 뭐 또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 네, 그래요. 예, 예. 네, 포스코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 겁니다. 조금 우리가 더 건드려야 지금. 한상진 기자님, 네. 요즘 뉴스타파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많이 취재하고 다니세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예. 그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최근에 이 사법부에서 사법농단 관련된 문건이 이제 전체가 다 공개가 됐잖아요. 전체가 단가요 지금이? 예, 지금 하여튼 논란이 됐었던 문건 410개는 예. 지금 다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대법원이 공개를 안 하려고 계속 버텼는데 판사회의 같은 곳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못 버티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제 아마 그동안 궁금했었던 문건이 다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검찰 수사도 탄력을 좀 받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공개된 문건들을 뭐 하나하나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양도 많고 내용도 방대해서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하나하나가 문건 하나하나가 다 논란의 소지가 다 있어서 다시 판결하는 게 맞겠죠. 뭐 판결은 둘째치고 일단 이런 문건을 왜 대법원이 작성을 하고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했는지를 일단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문건들을 내용을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상 사법부가 정보기관처럼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뭐 거의 사찰 수준의 조사를 하고 심지어는 관련된 국회의원실에 찾아가서 입장을 뭐 묻고 그 뭐 청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문건에 고스란히 실려 있는 것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어서 이 뭐 처음에 이제 한 90여 개 문건이 공개됐을 때는 문제가 됐던 사건별로 이제 체크를 해나가는 식으로 이제 기자들도 이제 대응을 네.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도대체 이런 걸 왜 했을까가 지금 뭐 저 같은 기자들에게는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네. 저도 오늘 다운을 다 받았는데 다운받다 죽을 뻔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내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때는 그래도 약간 기대감이 좀 있고 아니 그냥 뭐 여러 가지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저희가. 아니 당신은 음란물 다운로드 아니야 왜 그 저널 같은 것도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을 때는 약간 그 설레는 마음 좀 있잖아. 그 불법 음악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요. 정식으로 CD 구입하세요. 그리고 CD를 구해봐야 들을 데가 없어. CD가 어디 들어가요 요즘형. 레코드판 구입하시든가. 아니 그나저나 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진짜. 지금 디가우징한 것까지 만약에 나와버리면 진짜 이거는 사법부 이거 그렇죠. 예. 네, 지금 그건 안 나온 거죠. 지금 그런 멀쩡한 컴퓨터에서만 나온 거죠 지금. 뭐 글쎄요.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예. 이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어졌던 문건들을 가지고 나갔고 뭐 네. 그게 이제 뭐 디가우징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공개된 문건 말고도 또 있는지 뭐 이게 단지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없는 이미 상태. 죽은 컴퓨터에서는 못 건진 거고 그렇죠. 지금 예. 살아있는 컴퓨터에서만 그렇죠. 그나마 예. 좀 덜한 것들을 살려놓은 예. 거 아닐까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이 정말. 포렌식으로 지금 복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공개된 게.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몇 차례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추가로 입수한 문건들이 있을 거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지금 410건 이외에도 문건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참 서운한 게 거의 제가 아직도 재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법정에 들어갈 때 항상 판사님한테 크게 인사하고 나올 때도 인사하고 나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판사님에 대한 존중도 존중이지만 그 판결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법원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죠. 그렇죠. 뭐 판사님 개인이라기보다도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사실 정관이란 것에 대한 저희들의 그 판결에 대한 불만은 조금씩 있고 의혹도 있었지만 이렇게 막 대놓고 문건이 나오니까 막 서운하죠. 그리고 오늘 나온 410건의 문건이면 만약에 재판 기록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럼 최소한 한 명씩만 잡아도 410명의 그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화가 나는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문건들 공개된 문건들을 읽으면서 화가 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법원이 그리고 이제 법원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 대한 재판을 가지고 뭐 청와대하고 거래를 했다거나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되겠는데 주로 이 대법원이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나 아니면 뭐 국회하고 거래를 하려고 시도했거나 하는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다 약자들과 관련된 재판이에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쌍용차 정말. 문제, KTX 위안부 여성무원들 문제, 할머니들. 심지어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재판까지를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는 사실 용서할 수 약간 없죠. 좀 쓰레기들 아닌가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재판은 거래를 할 수가 없었겠죠. 뭐 그런 게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진짜 힘없는 사람들과 관련된 재판. 저는 이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녹봉을 아주 오랫동안 받으셨고 또 나라밥까지 나라에서 주는 밥까지 또 몇 년을 드셨던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저도 뭐 녹봉을 먹고 우리 일을 했지만 지금 이 문제는요. 사실 사법부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기로는 마지막 보루다. 사회 정의의 그래도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 이 사법부 문건 파동을 보면 이거는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이 인식 수준을 완전히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학교에서 뭐를 가르치는 건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죠. 저는 사실 뭐 내 개인적으로는 재판을 제가 직접 받아보면서 사법부의 그 결정에 대해서 물론 그 잘못된 판결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주장하지만 어쨌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그런 판결에조차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나? 그 전체를 다 이제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오면은 우리 이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까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떤 사건보다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사건 민주주의 그 체제 자체를 이거는 국정농단을 떠나서 국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송두리째 한번 전부 다를 제대로 밝히고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거를 자정하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그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그 자체로 어디 가서 자기들이 누구를 지금 누구 심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심판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때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요. 이 정치 재판 같은 경우 정치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들이 자기 인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지금 이분들이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는 보나마나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어떤 식으로 판결이 돼야 자기 인사에 다음에 유리한 그 위치에 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 지금 여기는 뭐 상고법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고법원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속에 보면 자기들 법원 조직원들이 어떻게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지금 아까 한 기자님 말씀했지만은 정보기관화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판결 재판을 하는 데서 그 정보가 무슨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거기에 왜 개입이 됩니까?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정보기관화 될 정도로 법원이 뭘 추구해야 될 게 있었나요? 뭐 그러니까 상고법원만 가지고 그 얘기하기는 참 애매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기자로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왜 그렇게 상고법원에 목을 맸을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개되어 있는 400건 넘는 문건들을 내용을 대략 보면 언론하고의 관계, 언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언론을 회유하고 언론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수렴이 돼요.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문건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 국회나 청와대에서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있었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만들어졌을 때 어떤 그 혜택이 있는 건지 국민적인 혜택이 있는 것인지 우리 사회가 뭐 어떤 부분이 좀 더 뭐 정의로워지는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이제 법원이 도대체 이 상고법원이 뭐길래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기사들도
도대체 상고법원이 뭐길래 이렇게 기승전 상고법원으로 이렇게 법원이 갔었느냐. 이제 하나밖에는 해석되는 게 없어요. 대법원장의 권한이 인사권이 늘어나고 법원의 판사 자리가 더 늘어나고 이제 고위직 판사 자리가 더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법원의 힘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1심, 2심, 3심으로 끝났는데 2심과 3심 사이에 상고법원이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4심 같은 이제 효과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사가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개인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판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이제 저는 좀 희망적으로 봤던 거는 일선 판사님들이 판사회의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그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 일선 판사분들은 어쨌든 문건을 공개하자라고 했다는 거는 스스로가 어쨌든 그래도 깨끗한 판사들도 그 다수라는 거 어떤 증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판사들 대부분의 판사들은 예. 정말 열심히 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죠. 날샌데요 맨날.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사법농단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 법원이 움직이는 모양을 가만히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판사들, 뭐 법원장이라던가 뭐 고등법원의 이제 부장 판사들, 이게 차관급이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 문건을 공개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걸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일선에서 정말 묵묵히 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열애 없이 문건을 공개하자, 수사하자. 뭐 비록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법부의 정화를 위해서 수사하자, 수사 대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이 뭐 판사라는 자리가 지위의 높낮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본다면 그렇게 판사회의에서 문건을 공개하고 수사를 하자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좀 눈물 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다수고 이걸 막고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던 그 진짜 일부 이 고위직 판사들의 행태들을 보면 사실 참담합니다. 네.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요? 제가요? 예, 예. 화나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열받고. 정말 잘하십니다. 오늘 송도 포스코 사업 건설 매각 과정에 대한 의혹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법원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좀 관심이 좀 멀어졌다고 할까 아니면 좀 없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왜 관심을 줄 수밖에 없냐면 제 주변에도 이렇게 억울하게 이 명예를 잃어버리신 분 안 총장님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안 진짜로 총장님은 명예 있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래서 빨리 이렇게 잘못된 거는 또 지금 이제 소송 중이신 여러 건으로 우리 미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빨리 복직하셔야 되는 마음도 있고 저 같은 제 개인적인 우리 뭐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래서 빨리 잘못된 거는 지금이라도 다시 다잡아서 이 명예를 다시 복직시켜드리고 뭐 직업도 복직시켜드리고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빨리 송도 그 포스코 사업으로 가죠. 네네네. 하나만 더.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냥 뚝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법 거래 이거 할 때 막 이렇게 막 공개하고 그럴 때 혹시 안 총장님 거 없나 이렇게 막 했는데 안 총장님이 옛날 사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디가우징 해버렸어요. 디가우징 해버렸어요. 사실은 저는 거기 있을 이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네. 그거예요.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만 이렇겠느냐는 거죠. 글쎄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신 게 2011년인데 예. 그 어쨌든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해왔을 거라는 법원을 운영해왔을 거라는 게 이제 미뤄 짐작은 되는 거고요. 그 전에도 이런 일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었다고 믿고 싶어요. 뭐 만약에 이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수십 믿겠습니다. 년 동안 법원이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면 우리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총장님 몇 년도셨죠? 2009년도였죠. 2009년도. 근데 뭐 그 당시 이제 뭐 이 양태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사실 진짜 형태를 보면 지금 현재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이걸 상당히 조직적으로 또 밑에 그 대법관들까지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그 법원 행정처를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재판에 정치권에서 개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뭐 조금 정치권에서 많이 들리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전부 다 사법부는 그래도 그걸 흔들리지 않는다. 뭐 그런 말로 이제 다 듣고 넘어왔죠. 그런데 이번에 이게 보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돌던 이야기들이 이제 문서화대가 나타나고 그 주체가 된 중심 세력이 법원 행정처 출신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법원 행정처 출신들이라야 승진이 된다. 그러니까 다 이게 사실은 인사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뭐 돈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 그걸 세우고 나면 거기에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사실 그 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정권하고 이 사법부는 사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네. 배웠잖아요. 정치권이 거길 눈치 봐야죠. 그렇죠. 최소한도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정치권의 사법부가 가서 아첨을 했다 그래야 되나?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배운 교과서 내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라나는 우리 그 후손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면 나중에 이 교과서에서 그런 거 가르치면 에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법부가 우리 뭐 사회를 마지막 지키는 보루다, 정의를 지키는 보루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죄인이 피의자가 이제 죄인이 돼서 판결을 받으러 갈 때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몇 년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돼.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죠. 예. 이제는 뭐 그래도 그 법원 판결이라는 게 사실은 그 재판을 받아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본인에게는 억울한 판결이 이제 많죠. 하여튼 그런 판결이 많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진전을 하고 발전했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장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수용을 하고 살았던 건데 이게 이제 이 정도 상황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면 그 어느 누가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존중을 하겠어요. 저는 이제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제가 최근에 다른 취재를 하다가 이 어떤 전직 검사 전직 이제 그 고위직 검사를 지내고 지금 변호사로 있는 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두고두고 생각이 많은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누구를 단죄를 하는 위치에 있는 판사나 검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도 좀 덜 만나고 밥도 좀 혼자 먹고 그리고 동선도 좀 단순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딱인데 친구도 없고. 네. 공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를 이제 단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밥 얻어 먹을 거 다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려고 하고 그러고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이거 불가능하다. 자기가 해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싫고 못하겠으면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 이 문제가 됐던 이 문건들에 등장하는 이 고위직 판사들한테 꼭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그만둬야죠 본인이 스스로. 인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만두긴 쉽지 않고 네. 더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해서 진인사 대천명이다. 사실 이제 이 판사들이 이거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자기 그 판사가 무슨 등급이 있어서는 사실 안 되는데 그쪽에서도 판사 중에도 뭐 고등법원 판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법관 뭐 부장 판사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하나의 그 하이라키를 만들잖아요. 계급 사회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그 판사를 그만두고 퇴임 후에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사실 자기들이 몸값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라는 게 결국은 돈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게 정의가 돈에 팔려서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진짜 안타깝고 우리 그리고 뭐 우리가 보는데 보면 우리 S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불패시 나도 뭐 만들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게 이제 이 문건들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네. 이 법원이 썩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희망이 있겠습니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게 밝혀져서 명명백백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청렴결백한 네, 네. 소장 판사들한테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소장 판사들 화이팅! 화이팅! 네.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우리 뭐 송도 포스코 사옥 건설 및 매각 과정에 대한 의혹을 다뤄야 되는데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네. 우리 저 박근혜 정부 당시 송도 포스코의 쌍둥이 사옥 건설과 매각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그 포스코 사옥의 건설 경위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그 산토스 CMI 네. 그 EPC 에코투스라는 그 회사의 그 내용을 볼 때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사서 박근혜 정부 때 팔면서 그 이 양계 정권이 다 개입된 사건이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닮은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걸 지을 때는 이명박 정권 때 지었어요. 포스코 건설 지금 현재 인천 송도에 있는 그 포스코 건설이 지금 입주해 있는 그 사옥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판 것은 또 박근혜 정부 때 판 거예요. 그 과정에 지금 일련의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숨어 있어서 이걸 좀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건데 최초의 포스코 건설하고 테라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조그마한 회사죠. 그 회사가 포스코 건설이 49%, 테라라는 곳이 51% 해서 PSIB라는 그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 포스코 그 사옥을 짓는 법인이죠. 그 법인을 만드는데 왜 그러면 포스코 건설이 자기들이 직접 지으면 되는데 왜 이런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짓느냐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포스코 건설이 직접 지으면은 이 부채를 이제 빌려 가지고 짓다 보면 그 자기들이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이 그 당시에 이제 이거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점수가 떨어지니까 상장을 하는데 그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는 거죠. 이 포스코 건설이 지분은 49%. 그래 자기들이 49%니까 그 자기들 회사가 아닌 걸로 되잖아요. 그렇죠. 51%가 테라가 마치 짓는 것처럼 하고 건설 착공 그 시공사가 이제 포스코 건설이 되고 시공사가 그 건설 공사에 책임 시공을 하는 걸로 해서 이 돈을 이제 PF를 일으켜서 이제 짓는 그런 형태로 지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최초에 2,600억 정도를 이 규모를 가지고 이제 이 착수를 했었는데 건설 비용이요. 건설 비용을 그래서 이제 그 포스코 건설이 이 2,600억을 자기들이 책임 시공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PF를 일으켜서 이 테라라는 그 PSIB가 그 지었죠. 짓는데 짓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갑자기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1,000억을 업시킵니다. 예? 가장 흔한 수법 아닌가요? 그렇죠. 시작은 작게 해서 막 키워가서 아니 먹는 거. 근데 2,600억 중에 1,000억이면 너무 많이 증액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강급공사의 경우에 이제 지금 우리 김 박사님 이야기는 가장 흔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업시켜가지고 이제 예산을 이제 증액시켜가면서 빼먹는 방법인데 이거는 강급공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 했을까? 이제 첫 번째 의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갑자기 2,600억이면 지으면 되는데 갑자기 1,000억을 업시켜가지고 3,600억이 지었다는 이 내부 문건을 내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 테라라는 회사는 물론 자기들이 그 이 자본금이 이제 10억이었는데 5억 1,000을 이제 넣은 곳이고 포스코 건설이 이제 4억 9천을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었는데 갑자기 1,000억이라는 돈이 이제 업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그게 엄청나게 높아야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포스코가 강행을 해요. 그 설득을 하고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임대료를 예를 들면 주변 시세가 임대료 평당 뭐 4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7만 원에 예를 들어서 들어갈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자를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라라는 곳을 그렇게 이제 다독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돈을 1,000억을 업시켰는데 그럼 그 돈들이 어디에다 들어갔는지 지금 이제 봐야 되죠. 쌍둥이 건물을 줘도 되겠네요. 그렇네요. 음. 그럼 아니, 어쨌든 국세청에서 밝히면 되잖아요. 증액된 이유는 어쨌든 그 증액된 이유는 이제 뭐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뭐 잠깐 그 보니까 아마 그 땅이 이제 사실 송도 그 지역이 뻘밭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집안이 좀 문제가 있다. 집안 처음부터 뭐 설계할 때 그 고려 안 하고 집안을 했을 리도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 사실 근데 그런 핑계가 제일 잘 먹히는 게 건물을 다 부수지 않고는 그 밑에 얼마나 철근이 꼽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갔다는 이야기와 또 한 가지는 뭐 내장재를 쓰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산을 쓸 거를 뭐 한국산이나 뭐 외산 그 더 좋은 거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비용을 딴 데다 건물 하나 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권 때예요, 초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의혹들이 이제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당시 실세들이 여기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빨대를 꽂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수사가 이제 좀 돼봐야 될 사항인데 요번에 이제 포스코 건설 조사를 국세청하고 이제 검찰이 이제 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짚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건설이 이렇게 짓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은 그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포스코 건설 내부 자료예요. 그걸 제가 우연한기에 입수를 했는데 내용을 입수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테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테라하고 포스코 건설 사이에 소송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테라는 포스코 건설 보고 팔자고 해요. 포스코 건설이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 근데 그 쌍둥이 건물의 한쪽 측면에만 포스코 건설이 입주를 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테라 쪽에서는 쌍둥이 건물 중에 하나가 완전히 비어 있으니까 포스코 건설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자회사들을 다 이쪽에 입주시키면 공실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자도 주고 할 텐데 너 자회사를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포스코 건설 자회사들이 여기를 이제 포스코 건설은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안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자만 저 관리비만 올려가지고 그 임대료만 올린 거예요. 임대료하고 관리비만 계속 주변 시세의 한 배 정도를 주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 시킬 때 동의를 받을 때 조건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가격을 초과하는 그 관리비를 주게 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상 가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 시세랑 또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네. 주변 시세보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 주변 시세보다 그렇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포스코 건설 입장에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 송도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아주 괜찮지 않나요? 부동산 가격이 한동안에 그래서 많이 올랐던 데였어요. 처음에 조금 주춤했다가 아주 그냥 저 송도의 그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면서는 좀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해요. 공실률이 있을 때하고는 지금 많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 가격을 그렇게 올려주고 쓰면서 이제 찝찝하잖아요. 그 세무조사 나오면 당연히 문제가 될 텐데 요번에 이제 세무조사에서 아마 이 부분을 건드렸을 걸로 보는데 국세청 직원들이 그 내용을 보면 금방 눈에 띄게 이제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조사했을까는 이제 내용에 이제 따라서 드러날 테고. 더욱 심각한 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전이 이제 한 5년인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올려주고 쓰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원매자가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양쪽을 다 채워서 하면은 한 5천억 정도에 가까운 돈으로 사겠다. 그럼 3,600억 들어가서 이제 지었고 2,600억이다 1,000억이 업돼 가지고 3,600억 지었고 한 5천억이 팔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안 팔아요. 살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 팔고 헐값에 누구한테 넘기려고 준비하고 제 예상이 맞아가나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김 박사가 예리하시네. 이게 이제 대충 흐름이 비슷하네요. 수법이 다. 그렇죠. 눈치 없이 끼어드는 인간들 때문에 짜증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더 높은 분이 살라고도 하고 있는데 지금 눈치 없이 누가 끼어들었구만 또 사건 보인다 보여.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명박 정권이 바뀌고 최순실 박근혜 정권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팔리는데 5천억에도 안 팔던 거를 그 공시를 다 메아주고 그렇게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던 그 자회사들이 사실 공시를 메아주면서 팔린 게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모르죠. 저는 전혀. 3천억에 팔렸던 거예요. 에? 잠깐만요. 2,600억에서 1,000억을 업시켰는데 그럼 3,600억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 3천억에 팔렸다고 하면 600억을 손해를 보고 판 거죠. 예. 기술이 대단하시네. 아니 근데 성도가 이제 팍 치고 올라갔는데도 그렇죠. 그 뒤에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그쪽 지역이 많이 이제 상승을 했고 채워졌는데도 한 600억을 손해를 보고 파는데 근데 우리가 말이 600억이지 이 그 당시에 포스코 건설 사장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 600억이 한 달에 포스코 건설 1년에 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 될지 모르겠어요. 건설 전체가. 어마어마. 그런데 그 600억이라는 걸 이미 손해를 보고 들어간다면은 사장 입장에서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냥 들고 있으면 3,600억 가치로 평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갔으니까. 그런데 평가해서 그 팔고 나면 600억이라는 손실을 이미 안고 들어가게 되면 자기 경영 실적이 아주 그 폄하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팔았다는 게 내가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억에 팔았다면 이해가 되죠. 다른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살락하는 원매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는 안 팔고 눈치 있다가. 없는 원매자. 근데 3천억을 그 사람 아직 살아 있어요? 받고 팔았다는데 그게 사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 부영이에요, 그게. 부영건설이요? 부영. 그 서민 아파트로 유명한. 그렇죠. 이번에 그 회장님 감옥 가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 사랑으로. 임대 아파트 돈을 버는. 야, 그 대단하네. 난 그래서 3,600억짜리가 3,000억에 팔렸다 그래서 저는 밀물때에 그 건물이 없어지고 썰물때 나타나고 그래서 전 그런 건물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부영 그 사랑으로 아파트 보면은 그 새 대가리 그려져 있잖아요. 새 대가리요? 원앙새라고. 그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새 대가리 그려져 있었다고요. 제가 봤을 때. 야, 그거 신기하네. 그런데 그 부영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걸 살 수 있었을까? 그것도 정말 시세하고는 정말 그 달리 그리고 임대 그 건물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임대료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도 비어 있던 임대 건물을 다 공시를 다 채워주고 그것도 가격은 또 지을 때 들어간 돈보다도 낮게 이런 그 요술 같은 그런 그 마법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그래서 그 시점에 부영이 우연히 산 데를 쭉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삼성생명 건물 태평로에 있는 네. 그 건물을 부영이 삽니다. 맞아요. 그거 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사냐면 삼성화재 건물. 그 저 롯데 그 호텔 앞에 있는 삼성화재 본관 건물이죠. 네네네. 그걸 삽니다. 맞다. 거기 부영이에요 지금. 지금 부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을지로에 있는 외환은행 본관 건물 있죠. 하나 외환은행. 네. 그거를 또 부영이 삽니다. 부영은 돈이 많네요. 부채로 다 일으켰죠 사실은. 아니 근데 그 3천억이 살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죠. 예. 아니 그 부영이 진짜 어영부영 많이 샀네요. 아니 그 예리하게 산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만 또 있은 게 아니에요. 송도에 있는 대우 자동차 판매가 가지고 있던 그
지금 그쪽도 지금 아직 그 뭐 짓는데 허가가 안 나고 해서 문제가 되는 테마파크 대우자동차 판매 그 자리 그 자리도 또 부영이 삽니다. 야, 그 종부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회사가? 진짜. 그다음에 태백에 있는 또 리조트를 또 부영이 사요. 그래서 이 그 태백 리조트는 누구 거였습니까? 하이원 하이원? 아니 그 당시에 태백에는 오투 리조트. 오투 예 맞아. 예. 그건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실제로는 뭔가 파킹 아니에요, 이거? 뭔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부영은 어영부영인가요? 어영부영 어영부영 아닌가요? 그러네요. 파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 살짝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추적을 하면서 그 내부에 있는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보니까 사실 포스코 건설 사옥을 부영이 살 때는 거의 007 작전에 가까운 내부에서도 금방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샀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내부 어영부영 산 거 아니잖아. 007 작전했대잖아. 죄송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션 임파서블을 여기서 찍었네. 그러니까 어영부영 안 샀대잖아. 그 건설 이 토목과 출신 제 친구가 있는데 이 공법 자체가 스트로 공법이라고 빨대 공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신분 공법이네요. 네. 근데 이 내용 속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지으면서 1,000억을 사라졌죠. 네. 또 여기는 3,600억이나 되는 거 가격 올라가 뭐 5,000억 정도에 평가되는 그 건물을 3,000억으로 또 다운시켜서 이건 박근혜 정부 때 파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싸게 사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것도 문제 있지 않나요? 다운 계약서의 일종인데.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세무적으로는 부당이익 계산. 왜냐면 또 그 저 부영 그 회장님이 전라도 분이셔가지고 네, 맞아요. 싸게 샀을 거예요. 싸게 살란 게 싸게 사야지. 해가지고 아마 싸게 산 게 아닐까. 사는 경위 파는 경위가 이제 아까 내가 산토스 CMI하고 상당히 닮은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팔면서 예. 또 이명박 정부 때는 뭘 짓거나 사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던 그런 이제 포스코가 이제 그 공통 분모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방송에서 제가 그랬죠.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이제 포스코에서는 사실은 일치하는 한 맞닿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나 유형은 비슷해요. 사실 사면서 손해를 끼치고 하나는 팔면서 손해를 끼치고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이게 그렇게 쉽게 그 낮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당시에 그 최순실 그 쪽에서 개입을 했고 그 포스코 건설이 그 여의도에 보면 파크원이라고 지금 그 여의도에 보면 파크원이라는 본 것 같은데 그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통일교 부지예요. 그게 그 통일교 부지가 삼성건설이 짓다가 그거를 한 몇 년 동안 그 진행이 안 되고 이제 그 건설이 중지됐던 공사인데 최근에 지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몇 년 됐는데 그것도 포스코 건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포스코 건설이 농협 정권으로부터 이제 PF를 일으켜서 들어오면서 그걸 짓는데 그 속에도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 부분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고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봐도 뭐 지을 때 팔 때 뭐 다 이상한데 검찰 조사가 안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인데 그 이 국세청이 이제 세무조사를 지금 이제 최근에 했고 뭐 500억을 추징을 해가지고 검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했다고. 500억이요? 껌값이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까 그 스위스 계좌와 관련된 건지 아니면 제가 그저께 첫 번째 방송할 때 이게 산토스 CMI 관련된 건지 그 내용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찰 수사와 연결돼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 한 그 산토스 CMI를 산 회사가 이 포스코 건설 맞죠? 그렇죠. 근데 또 이 사옥도 이렇게 한 게 포스코 건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야, 회사가 이렇게 하고 버티나요? 하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까 기부하듯이. 이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생겨난 각종 비리들 유형이 이런 거죠. 정말 주인 없는 국민 기업들, 실질적 국민들이 주인이지만 그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원 외교한다 하면서 돈 넣어 가지고 작살내고 가치 없는 기업을 뻥튀기 해가지고 가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사고 팔 때는 알짜배기 회사는 그냥 헐값에 팔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돈들이 다 작살난 거죠. 전 의문스러운 게 자기네가 쓸 4억이면 뭐 그냥 팔고 안 팔고 지네들이 잘 져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거기서 팔고 어디 갔어요 지금? 지금 현재 거기에 임대로 살고 있죠. 임대로 살아요. 네. 야 그것도 참 엄청난 기술이네. 그것도 좀 흔하게 쓰는 방법 아니에요. 자기 있을 땐 팔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 임대료를 자기들이 다 와가지고 살 것 같으면은 안 팔고 자기들이 쓰면 돼요. 그러니까요. 집 한 채 이자 충분히 그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덕이죠. 그리고 그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사장 경영 평가를 할 때 600억이나 손해를 보고 예를 들어서 경영 평가를 받는다면 월급쟁이가 그 평가를 받을 때 그렇게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그런 평가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큰 힘이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라고 봐야죠. 빨리 이 진짜. 프란다스에 대해서 이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그 힘을 좀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거 또 말씀드리면은요, 그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금융 구조에서는 아무리 우리 청장님 같은 분이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말씀하셔도요, 주주총회에서 그 우리가 뜻하는 사람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건설로부터 또는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금융회사들이 포스코 이사회가 결정한 거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하고서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회장님 사인 있었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로 거래를 끊어버릴 텐데요. 그리고 포스코 뭐 주식하시니까 뭐 아시겠지만 포스코 건설이나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뭐 부정적 의견을 만약에 애널리스트가 썼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날. 아 그래요. 예. 애널이 죽어 애널이.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사실 주진영 그때 한화증권 사장님이 뭐 그 삼성에 대해서 그 부정적 의견 썼잖아요. 그건 앞으로도 아마 안 나올 거래요 그런 분이. 아. 그건 죽으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그 정도예요.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뭐 그건 뭐 논외로 하고요. 어쨌든 이 포스코 건설과 관련된 거 또는 포스코 전반적인 그 지배 구조를 바꾸려면 사실은 국민연금이 더 지분을 늘리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의 주총의 어쨌든 이런 그 표결 방식들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그 만약에 또 정권 바뀌면 여기서 또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근본적인 걸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스코 건설 4억 매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부영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영이 한 1, 2년 사이에 그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그 여러 군데 그 부동산을 확보를 했잖아요. 네. 예.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그 부영 쪽도 이제 쭉 살펴보니까 그 부영은 주로 임대주택을 짓는 회사예요. 네. 임대주택, 서민주택을 짓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서민주택을 짓는 업체한테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이 많아요. 근데 그 정부 지원 자금의 거의 한 5, 60%를 거기 부영 한 개 회사가 거의 다 독식을 했더라고요. 오호. 그러니까 이제 이것하고 이거 사는 거 하고 그 자금 지원 부분 지원하는 거 하고 사실 다 연계가 돼 있는가 하는 의혹을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영이 과연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살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원하는 과정하고 그걸 사는데 저렇게 부영이 어떤 회사길래 포스코가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팔 수 있었는지. 그 부영 그런데 이게 부영은 또 그 규모가 제법 되는 건설 회사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영은 상장이 안 된 회사예요. 맞네.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 큰 회사가요? 그렇죠. 와. 근데 비상장 주식 상장 회사는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감시 감독이 좀 공식 의무가 없으니까 공식 의무를 안 가지니까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택했다는 것조차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부영은 그렇게 큰 건물들을 삼성 것도 사고 막 다 샀는데 버틸 만한 뭐가 있나 보죠. 그거 부채로 샀으면 못 버틸 텐데. 지금 그 해외에도 땅을 많이 샀고요. 내가 알기로는 제주도에도 지금 땅을 많이 가지고 네. 있고 아마 부영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상당히 그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부영의 회장님 감옥 가신 건 이번 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가신 건가요? 지금 그 당시에 간 것은 경기도 쪽에 그 화성 동탄 지역에 그 아파트 뭐 부실 시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현재에서는 전혀 흘러나오지를 않고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든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수사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 포스코 수사나 이런 정권 실세들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이 이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손을 안 댄 거예요. 애서 외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실제로 그 결과를 보면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아까 지난번 시간에 우리 한상진 기자가 그 수사 포스코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 실제로 정권하고 연결되는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사건들은 제대로 한번 수사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검찰에도 지금 정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지 않고는 이런 걸 우리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요원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검사님들 한 1000명은 더 뽑아야 되겠네요. 아유 이거 뭐. 저 한상진 기자님. 네. 주무셨어요? 아니요. 코 고시던데. 아닙니다. 예,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형장님의 얘기를 듣고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 포스코 사옥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포스코라는 회사를 둘러싸고 나오는 의혹들이 보면 다 패턴이 다 똑같아요. 패턴이 다 똑같은데 어떤 패턴들이 있냐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이익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회사들이 하지 않는 방식의 사업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무슨 공익법인이 아니잖아요. 포스코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법인 이제 곳인데 회사인데 회사가 돈을 못 버는 일들을 자꾸 벌여요. 그리고 자꾸 손해를 보는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저렇게 살아남는 거는 워낙에 이제 이 포항제철 이 워낙에 이제 기술이 있고 워낙에 사업을 잘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로 살아남는 것이지 사실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아니었다면 이쯤 되면 포스코는 아마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영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패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주인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 포스코 건설 사옥 문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사옥을 지었을 당시에 건설의 사장 그리고 이걸 팔았을 때 사장 이런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책임자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아니어도 사실 정상적인 회사였다면 이사회에서도 문제를 당연히 삼았어야 될 것이고 이제 이 포스코 건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포스코에서 이제 본사죠. 이 본사가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이런 일이 벌어지는 손해를 끼쳤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다들 뭐 그냥 유유하게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좀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고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검찰이고 어디고 제대로 움직이는 걸 보지를 못하고 있고 답답하죠. 뭐. 그러니까 어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포스코가 1조를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네. 근데 1조를 벌었는데 다른 회사에 손해가 자기 회사 막 끼치니까 그 돈을 또 메꿔줘.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소액주들 주인인 사람들이 또 그걸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소액 주주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말로 또 그렇죠. 하네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명백한 배임입니다. 이게
배임이고요. 그 포스코가 지난 시간에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포스코가 유보 자산만 몇 조가 되던 회사였어요. 6, 7조 이상 되던 회사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거의 끝날 때쯤에 유보 자산이 3, 4천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요. 와, 그러니까 몇 조나 되는 회사에 쌓여있던 현금이 다 사라지고 이제 회사가 사실상 막 이제 적자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고 뭐 그러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도 가지만 이 포스코의 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그렇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배임이죠, 배임.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집단 행동을 해도 저는 뭐 시원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못했던 게 좀 아쉽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주들이라도 좀 모여가지고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 포스코도 노동조합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자기 회사 아니에요. 회사가 그렇게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휘청거릴 정도로 갔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뭐 포스코 노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포스코에 노조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포스코에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모르겠네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노조위원장을 하지만요. 그 지난번에 저희 플란다스에 그 작품 찍으러 오신 그 감독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저 굉장히 명심하고 딱 진짜 어디 가서도 꼭 인용하는데요. 명분이 사실 노동조합에 있죠. 약자들을 대변하고 그러니까. 근데 명분이 있다고 정의롭거나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확 와닿는데 사실 주주는 주인으로서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회사가 망할 때 노동조합이 찾아와서 저한테 협조를 구하면 그 노조 욕해요. 뭐 망할 동안 막 니네 노조에서 뭐 했어 임마. 저는 그렇게 먼저 욕을 하는데요. 사실 포스코의 노조를 별로 접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게 포스코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기자니까 언론이 사실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기자들이 포스코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 습관처럼 쓰는 표현이 국민기업 포스코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아마도 인터넷 같은 데 가서 포스코에 대해서 기사를 검색하시면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뭐 국민기업 포스코가 이랬다 저렇다 뭐 이렇게 쓸 거예요. 기자들이 그렇게 쓰면서 자기도 국민이면서 그 포스코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포스코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포스코가 벌이는 각종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지적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자문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는 산토스 CMI 같은 경우는 인수했다고 다 자기들이 보도자료 다 내고 그거 받아쓰기 다 바빴단 말이에요. 아무도 검증하려고 생각을 안 했고 인수하고 팔 때 다 돼가지고서야 몇 년 후에 그것도 외국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들어와서야 이 인수와 이제 뭐 이 인수가 이제 잘못됐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돼서 이미 그때는 이제 다 이 회사는 다 이제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뒷북 계속 치고 있는 거죠. 이 포스코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벌써 이제 매각된 지 뭐 몇 년 된 것 같은 아니 1,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뭐 기자들은 다 알고 특히 이제 뭐 일간지나 방송국에서 이제 뭐 경제부 기자, 산업부 기자 이런 부서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지적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지 좀 자문을 해봐야 되고요. 언론이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하면 포스코 같은 규모의 회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사실 그 한상진 기자가 지금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한상진 기자가 포스코하고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그 포스코에는 아마 포스코에서는 저승사자로 알려져 있을 거예요. 아마 한상진 기자 그러면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입사 먼저 냈다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포스코 가고 싶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지금 뉴스타파를 간 뒤로 화가 나니까 프로야구 심판 중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팀의 선수였는데 1군도 못 따고 방출돼서 끝났어. 선수 생명이. 근데 심판으로 갔어. 그러면 나를 방출시킨 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이게 공정하지 못한 그런 애매모호한 이런 게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나 같아도 그러겠어. 예. 네. 몇 년도 입사원서를 내신 거예요? 아니라니까. 사실 그 이제 한상인 기자가 뉴스타파로 가기 전에 이제 모 언론사에 있었는데 그 모 언론사에서 자꾸 이제 그걸 동아일보잖아요.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충분히 자꾸 쓰니까 이제 싫어했겠구만요. 거기서 위에서는 지금 매번 와서 이제 좀 그 또 언론사들 또 그 광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포스코가 그 광고비가 또 많아요. 그렇죠. 그 언론사에서 쉽게 포스코를 건들지를 못하는데 유일하게 한 기자만 계속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계속 건드려서 입사원서 쓰셨네. 편집국장님이 꽤나 이름 부르셨겠네요. 아니 계속 썼으니까 광고를 더 많이 따셨죠. 근데 그 네, 광고 많이 땄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괴로워하고 그러더니 뉴스타파로 갔더라고요. 아니 저 한 기자님의 얘기 듣고 올해 기자상은 한상진 기자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뭐 이거 결과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한상진 기자 활약을 기대해도 될 겁니다. 네. 여러 분야에서 이 뉴스타파에 가서도 많이 했고 그 전에도 보수 언론에 있으면서 혼자서 고군분투했어요 사실. 네, 진정한 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그 무슨 백상인가 어디에 그 김어준 씨가 뭐 상을 받았어요. 거기 담당 PD도 받고 그 부분 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정경훈 PD라는 분이 남겼는데 올해는 우리가 그 방송 프로그램상을 저희 이 안온거의 뉴스 하천공장이 좀 받았으면 하고. 내용 증명 모르는데 뭘 받아요? 그렇네. 내용 증명 저희 내용 증명으로 만족합니다. 상을 받기 전에 내용 증명을 받고 있네요. 예. 아 근데 마저 말씀하시자고요. 아니 진짜 뭐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저승사자는 아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싫어합니까? 아니 뭐 저는 뭐 포스코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아니 포스코에 기회가 닿아서 기자님을 기회가 얼마나 닿아서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포스코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포스코가 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공교롭게도 기회가 닿아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됐는데 할 때마다 보면 다른 기업들 취재를 할 때는 보지 못했던 행태들을 이제 포스코에서 많이 보게 되죠. 이제 근데 이게 그냥 민간 기업이라고 이제 치부할 수 있는 회사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주인도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정권의 입김이 작용을 해서 회장이 바뀌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사실상 국민의 돈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회사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기자 입장에서는 그 당연히 취재를 해야 되는 곳이고 당연히 감시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여튼 열심히 취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좀 자괴감을 좀 많이 느끼게 돼요. 이 회사에 대해서 유독. 지금 안상진 기자님 이거 아세요? 제가 그 지금 녹음하면서 계속 네. 혼자 웃었어요. 네. 저 아이언맨이랑 좀 닮았어요. 그 정의수. 나란히 이렇게 지금 이 녹음실에 아이언맨 지금 탈이 한 상반신이 이렇게 시저상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상 기자님 옆에 있는데 닮았어요. 그리고 그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이렇게 좀 조금 닮았습니다. 예. 장 기자님 저걸 이제 만만히 보실 게 아닌 게 웃을 수가 없어요. 저 철이잖아요. 네. 저 포스코에서 만들었어요. 저희 노려보고 있는 거야. 저희 이제 끝으로 좀 그런 말씀을 우리 그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민 기업의 소액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특히 포스코의 주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희 프란다스계에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힘을 좀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총장님? 당연히 그래야죠. 네네네.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죠. 네. 네. 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뭐 판사 얘기하다가 지금 포스코 얘기가 거의 못 나왔는데요. 청장님 말씀 한번 듣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 포스코뿐만 아니라 이 국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제자리 돌려줘야 돼요. 네.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그 경영진들 자기들 잔치로 전부 다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우리 정말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조치들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다 모두 안원구의 수사청 심사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